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에너지연수, 탄소 중립화 에너지 자립을 위한 소비생활 진행을 맡은 신영일입니다. 에너지란 경제와 삶의 근간이며 이에 따라 현명한 에너지 믹스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개인과는 동떨어진 너무 큰 이야기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너지의 변화는 우리 한 명 한 명 개인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생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생활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를 줄이는 순환 경제. 탄소 감축 시대를 맞아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순환 경제인데요. 순환 경제는 절약과 재활용을 키워드로 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입니다. 자원을 채취하고 대량 생산해서 소비한 뒤 버리고 끝나는 선형 경제 모델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환 경제란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원 사용부터 제품 설계, 공정, 에너지 등 생산과 소비의 모든 단계에서 환경의 영향을 생각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활용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공정 개발, 원료의 재활용 및 재사용, 폐기물을 이용한 재생제품 생산, 에너지 투입 최소화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사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물건에는 우리가 모르는 과정이 너무나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자원으로부터 재료를 추출해서 이를 다양한 공정을 거쳐 소재로 가공하죠. 소재는 다시 공장으로 옮겨져 생산 라인에 투입되고 제품으로 완성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제품은 바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포장을 거쳐 각지에 운송되고 여러 가지 마케팅과 함께 하고 나서야 비로소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죠. 우리는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많은 양의 에너지와 자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환 경제는 이러한 선형 구조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부터 순환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바로 중국발 쓰레기 대란 때문이었습니다. 2017년 7월, 세계에서 가장 큰 쓰레기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환경보호와 보건위생을 위해 플라스틱, 비닐, 섬유, 금속 등 24개 품목의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우리를 포함하여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톤에 달하는 재활용 쓰레기가 쌓였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로 자원 순환을 강조하는 순환 경제가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순환 경제 실현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은 유럽연합입니다. 2014년 순환 경제 패키지라는 정책을 발표하며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3월에는 새로운 순환 경제 액션 플랜을 발표하면서 원자재 사용 절약,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 등 상품의 지속 가능성을 확대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죠. 일회용 플라스틱을 규제하고 2030년까지 유럽 내의 모든 포장재를 재사용 가능하거나 재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국가뿐 아니라 기업도 순환 경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비교적 쉬운 의류 산업이 가장 적극적인데요. 한 스포츠 기업에서는 100%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만든 신발을 판매하기도 했죠. 밑창부터 신발끈까지 재활용 가능한 단일 소재로 만든 데다 접착제도 사용하지 않아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한때 패스트 패션이 주도하던 의류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패스트 패션은 값싼 소재로 저렴하게 만들되 최신 유행을 짧은 주기로 추정하는 패션을 말합니다. 유행에 맞춰 싼 옷을 자주 사입자는 개념이죠. 그러나 패스트 패션은 의류 쓰레기의 양도 급격히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죠. 유엔 환경계획에 따르면 의류 생산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나 된다고 하니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컨셔스 패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가치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의식적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폐기물을 이용한 패션 브랜드의 부상입니다. 스위스의 프라이탁은 자전거 바퀴의 튜브, 자동차 안전벨트와 에어백 같은 재료를 재활용해 가방을 만듭니다. 네덜란드의 쿠이츠의 경우 오가닉 섬유와 재활용 페트병으로 만든 원단 등을 활용하죠. 이런 브랜드는 젊은이들에게 힙한 것, 세련된 것이라는 이미지를 얻으며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때로는 제품의 특별한 의미를 담아내기도 합니다. 어딘가에서 사용된 소재를 활용하는 재활용 제품만의 강점이죠. 국내 기업인 119레오는 소방관의 목숨을 지켜주는 방화복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듭니다. 방화복은 불에 강할 뿐 아니라 생활 방수도 되고 칼처럼 날카로운 것에도 쉽게 찢어지지 않는 튼튼한 섬유로 제작합니다. 다만 구조 연장 사용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아서 매년 70톤이나 되는 소방복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119레오는 이렇게 버려지는 폐방화복을 이용해서 멋진 가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사이클링 제품들은 얼핏 보면 그냥 재활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수거된 재활용품을 분해해서 재구성하는 일반적인 재활용과는 달리 기존의 소재 특성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을 다시 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개념이죠. 따라서 재활용보다 에너지 소모가 훨씬 적다는 점에서 탄소 감축에 크게 기여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접근 방법도 있습니다. 기존의 재활용과 비슷하게 소재를 가공하여 제품을 만들더라도 생산 과정의 가치 사슬을 재설계하면 각별한 의미와 가치를 담아낼 수도 있죠. 대표적인 곳이 데이팩이라는 가방 업체입니다. 여기는 폐플라스틱을 분해하고 재합성해서 재생 폴리프로필렌을 만들고 이로부터 리사이클렉스라는 플라스틱 섬유를 생산합니다. 이 실을 이용한 천으로 가방을 만들죠. 데이팩 가방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폐플라스틱은 2.3kg. 바꿔 말하면 데이팩 가방이 하나 팔릴 때마다 바다의 폐플라스틱이 2.3kg씩 줄어드는 셈입니다. 식품업계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피 찌꺼기와 같은 폐기물은 식물성 소재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곤 하는데 이를 건조하고 단단하게 다지면 훌륭한 소재가 됩니다. 인체에 무해하므로 이를 이용해서 식기를 만들 수도 있고 단단하고 단열성이 좋기에 벽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물결에 기존의 스파 브랜드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스파 브랜드 H&M은 윤리적 섹션을 따로 구성해서 유기농 면, 재생 폴리에스터, 텐셀, 햄프 등의 친환경, 천연 소재로 이루어진 제품을 늘렸습니다. 국내 스파 브랜드도 이에 동참하고 있죠. 국내 패션 업체인 신세계는 텐먼스라는 의류 브랜드를 런칭하기도 했는데요. 텐먼스는 아주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 10개월 내내 입을 수 있는 옷을 뜻합니다. 텐먼스는 이를 위해 두께감 있는 이중직 소재의 단순한 실루엣으로 범용적인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옷을 오랫동안 입으면 그만큼 버려지는 의류 폐기물도 줄일 수 있겠죠? 아예 재활용할 제품이 덜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에코 디자인이죠. 에코 디자인이란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 어울리며 생태적 가치를 담은 디자인을 말하는데요. 최근에는 과학기술적인 의미를 더해서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자는 디자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사례가 라벨을 제거한 페트병입니다. 페트병은 재활용하기 좋은 소재긴 하지만 겉면의 포장지를 분리하는 공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병의 라벨을 제거하는 대신 양각으로 제품명을 새겨서 생산하는 곳이 있죠. 포장 방법에 따라서도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음료수병에 음료를 넣고 뚜껑을 봉입하기 전 소량의 액체 질소를 주입하는 방법인데요. 액체 질소가 기체로 바뀌면서 병이 찌그러지지 않게 압력을 제공하고 대신 병의 두께를 얇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것을 버리지 않고 다시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줄이는 소비 생활. 버려지는 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품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발달된 기술 덕분에 에너지를 적게 쓰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 많은데요. 이런 제품을 이용해서 우리 생활을 어떻게 고효율로 바꿀 수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 즉 ICT는 우리의 삶을 정말 많이도 바꿔놨습니다. 당장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는지 생각해보세요. 불과 10년 남짓한 시간 동안 우리는 편지는 물론 책과 지도, TV까지도 모두 이 작은 기계에 담아서 활용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ICT는 우리의 일상과 함께 에너지 생활도 바꾸고 있죠.
대표적인 기술이 사물 인터넷인데요.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 연결을 기반으로 사물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며 작동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러한 IoT 기술은 스마트 공장, 스마트홈, 웨어러블 기기 등 생활 전반에 빠르게 접목되고 있습니다. 집 밖에서 미리 에어컨을 작동시켜 적정 온도를 맞추거나 퇴근 시간에 맞게 세탁을 끝내는 것은 낯설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IoT 기술을 활용한 가전제품은 일상의 편리함과 시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는데요. 사물 간 상호작용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제어 기술은 에너지 효율과도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요즘은 집안의 가전제품을 별도의 하드웨어 없이 직접 연결되도록 하는 스마트홈 기술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홈 IoT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왔고,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인 스태티스타의 2019년 발표에 따르면 매년 홈 IT 시장 규모는 20% 이상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은 물론 GE, 일렉트로룩스, 삼성과 LG 등 다양한 IT 가전 기업들은 최적화된 IoT 표준을 정립하여 가정에서 가전제품의 브랜드와 상관없는 홈 IoT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끼리 연결되는 IoT 기능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는 다양한 브랜드의 가전을 하나의 홈 IT를 통해 제어, 관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술은 소비자의 에너지 사용량에 긍정적인 변화를 줍니다. 우선 홈 IoT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가전제품의 에너지 소비 패턴을 수집, 공유, 분석하면 자연스럽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스마트 미터입니다. 스마트 미터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전력 관제센터로 정보를 송신하는 장치이죠. 가정별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홈 IT와 연계하면 어떤 제품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스마트 미터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전력 관제센터나 관제 인공지능이 소비자에게 최적의 전력 상품을 제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 미터를 활용한 시스템을 지능형 검침 인프라라고 하죠. 이러한 시스템에 대기 전력 차단 콘센트를 결합하면 전력 소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현대의 가전제품은 대부분 대기 전력을 사용하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콘센트를 빼두면 좋겠지만 일일이 그렇게 하기는 번거롭습니다. 이때 스마트 미터와 연동되는 대기 전력 차단 콘센트를 사용하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IT 기업들도 홈 IoT 기반 서비스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애플의 홈킷, 구글의 구글 홈, 아마존 알렉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기업은 홈 IoT 플랫폼을 통해 가정의 전자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AI 기반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는 에너지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들도 IoT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비자는 앱을 통해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 플러그와 같은 제품이 함께 제공되어 가정의 전력과 함께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외출하더라도 정수기처럼 뜨거운 물을 계속 데우고 있는 전자제품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비자는 앱을 통해 안 쓰는 전자제품의 전력을 차단할 수 있어 전기요금 절약이 가능합니다. 가정과 전력망, 스마트 기기를 연동하면 더 많은 일이 가능합니다. 요즘 가전에는 통신 모듈이 탑재되어 있으며 스마트 기기를 리모컨 삼아 여러 기기를 자동화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품별 절약 모드도 있어서 전력 사용량을 제공받은 소비자가 목표치를 설정해두면 목표치 초과가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절전 모드가 작동되어 월간 사용 전력량을 줄일 수도 있죠. 이는 누진 구간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에너지 지출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최근 국제가전 박람회도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에너지 절약형 제품들이 많이 선보입니다. 집 전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용량의 가정용 배터리나 외부 공기를 이용해 집안을 냉난방하는 히트펌프 시스템이 대표적이죠. 이러한 제품과 시스템은 하나의 대시보드나 스마트 기기에서 모두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독일의 보쉬에서 선보인 라디에이터처럼 실내 온도 조절기와 연동하여 작동 플랜을 설계할 수도 있고 독일의 가전사 밀레처럼 자사의 주방 가전과 생활 가전에서 소비되는 물과 전력 정보를 통합 모니터링하여 권장 작동 일정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자동으로 전력 가격이 저렴한 시간에 작동하기도 하죠. 나아가서는 삼성처럼 여러 가전을 한데 묶고 이용자의 생활 및 사용 패턴을 빅데이터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동화하는 기술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나아가서는 아예 소비의 형식 자체가 바뀌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죠. 바로 구독 경제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다양한 구독 서비스가 탄생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플랫폼 사업의 일종으로 플랫폼 독점에 따른 폐해 등이 지적되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실무를 다루는 분야에서 구독 경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분명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경제의 성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해서 필요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근면한 노동은 자연스레 가족을 위한 집, 휴일에 여행을 가기 위한 자동차, 유행하는 옷과 가방, 좋아하는 문화상품을 사고 전시하는 것과 연결됐습니다. 그러나 고도성장기가 끝나면서 안정적인 직장과 고소득, 4인 가족이라는 과거의 라이프 사이클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1인 가구를 포함해 다양한 가구 형태를 보이며 평생 직장보다는 자신과 맞는 직장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직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연히 주거와 수입이 유동적인 경우가 많아지고 안정적인 미래 수입을 바탕으로 빚을 내 소유를 고집하기보다는 현재의 경험이 중요해집니다. 제품을 소유하고 과시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선호하며 영구적 소유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사용하는 권리에 관심을 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생산과 유통, 소비가 구독 경제로 전환되는 흐름은 엄청난 이득을 품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환경이 모두 이득을 얻는 윈윈윈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점은 기본적으로 구독 경제가 소유라는 자칫 과잉으로 흐를 수 있는 생활 방식에서 벗어난 자원 절약형 소비라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구독 경제는 개인의 소유를 공유하기보다 기업과 같은 집단의 소유를 공유합니다. 집단이 대규모로 소유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비용을 낮추는 한편 수많은 구독자의 소비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효율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자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필요한 재화에 대해 원하는 시간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니 훨씬 경제적입니다. 커피 3잔 값이면 한 달 동안 집에서 편하게 원하는 영화를 마음껏 볼 수 있고 한 달에 20만 원 이내의 지출로도 필요할 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소비자는 굳이 무엇인가를 소유해서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구독 경제의 진정한 가치는 자원 효율성보다도 경제활동에 개인의 가치관이 개입할 여지가 커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독 경제에서는 소비자의 경험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니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가 더 지속적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를 블루레이 디스크로 판매한다면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가 끝나지만 넷플릭스나 왓챠와 같은 구독형 서비스로 공급한다면 기업과 소비자는 계약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소유에 비해 구독은 비용이 적게 드니 소비자가 공급자를 갈아타기도 수월합니다. 자연히 기업은 소비자의 가치관이나 의견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재화의 성능과 가격으로만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ESG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도 ESG 평가를 쉽게 높일 수 있으니 자본시장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기도 하죠. 에너지를 줄이는 식생활. 에너지 믹스 변화와 탄소 감축에 따라서 개인의 일상적인 에너지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됩니다. 심지어는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소유 기반의 소비 행태가 변화할 조짐도 있죠. 이러한 변화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 환경을 예고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늘 해야 하는 활동, 식생활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식은 어떻게 바뀔까요? 푸드 마일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품이 생산지에서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이동거리를 말합니다. 우리 밥상에 오르는 식품들은 저마다 먼 거리를 여행합니다. 가까이는 우리 고장의 밭에서 재배한 고추나 버섯도 있고
멀리는 강원도 대관령에서 재배된 배추로 만든 김치도 있습니다. 한라봉이나 레드향 같은 감귤류는 바다 건너 제주도에서 오기도 하죠. 아보카도나 바나나처럼 우리나라에서 재배할 수 없는 식품은 아예 지구 반대편에서 오기도 합니다. 평범한 밥상이 세계 여행의 현장이 되는 셈입니다. 푸드 마일리지는 우리의 식생활이 왜 에너지, 탄소와 깊은 연관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생명은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해서 이를 에너지로 저장하고 다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이산화탄소로 내보냅니다. 생명 현상에서 탄소는 이처럼 지속적으로 순환하며 대기 중 농도가 크게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죠.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셈이죠. 그렇다면 농업은 대기 중 탄소 농도를 높이지 않는 친환경 산업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농업에서는 매우 많은 탄소가 배출됩니다. 대량 밀집 재배와 사육에 따라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지는 한편으로는 보관, 저장, 운반, 가공 등의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식품의 이동 거리가 멀고 무게가 무거울수록 화석 연료량이 늘고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도 많아집니다. 푸드 마일리지는 식품의 유통을 바꾸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푸드 마일리지를 적용하면 식품이 생산된 곳에서 소비되는 곳까지의 거리를 숫자로 나타낼 수 있어서 특정 식품이 탄소 배출량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지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가공 과정이 적을수록 푸드 마일리지가 낮아집니다. 흔히 우리 고장에서 난 농산물을 자연 그대로 먹는 것이 좋다고들 하는데 탄소 배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셈입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호주, 캐나다 등 전 세계 여러 국가는 푸드 마일리지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식품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탄소 라벨링과 탄소 발자국 등 환경 성적 표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식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할 수 있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소비 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트에 가서 보면 스페인산 삼겹살과 국산 삼겹살은 가격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스페인의 양돈업이 발달해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생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탄소도 그럴까요? 푸드 마일리지는 식품의 양의 이동거리를 곱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스페인산 삼겹살이 유통될 때 600g당 푸드 마일리지는 킬로미터당 10.88톤인데 반해 괴산에서 온 삼겹살은 136분의 1인 킬로미터당 0.08톤에 불과합니다. 국산보다 수입산에 훨씬 많은 탄소를 지불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푸드 마일리지는 비교 대상 국가 중 1위인 인당 7,085로 인당 739를 기록한 프랑스의 약 10배였습니다. 1인당 이산화 과학기술 역시 조사 대상국 중 1위로 영국의 인당 95kg CO2 대비 약 1.5배나 높았습니다. 물론 유럽에는 넓은 농경지가 있는 반면 대부분의 국토가 산지인 한국의 식량 자급률이 낮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사정이 비슷한 일본보다도 푸드 마일리지가 1.3배나 높은 것을 보면 식품 유통에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로컬 푸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로컬 푸드는 소비되는 곳과 가까운 거리에서 생산되는 식자재 혹은 그 식자재로 만든 음식을 의미합니다. 로컬 푸드의 소비가 확대되면 식품 수입의 감소는 물론 대형 유통체인을 통한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로컬 푸드 소비를 통해 소비자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생산자는 안정적인 소비자를 확보하여 소득 창출을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농업과학자들은 미래형 농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농업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하였는데요. 도시농업은 소비자에 가까운 도심에서 농사를 지어 식품의 수송 비용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대표적인 방식은 식물 공장으로 고층 건물에서 수직 농경법을 이용하여 층별로 각기 다른 농작물을 생산하게 됩니다.
농작물은 물론 층별로 어류와 육류 등도 생산할 수 있고 도심의 빌딩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계절과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실내에서 재배되어 병충해와 풍수해를 입을 가능성도 적어 살충제와 제초제 등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재료의 구성도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육류는 매우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사냥터도 없는 데다 가축은 귀중한 노동력인 만큼 고기 구경하기가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오늘날 육류는 매우 저렴해졌습니다. 대규모 방목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1kg당 1달러를 넘지 않을 만큼 저렴하게 유통되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축산업에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목축을 위해 숲을 제거해야 하고 가축의 분뇨를 처리하는데 에너지가 들어가며 가축이 내뿜는 가스가 온실 효과에 기여하기도 하죠. 소처럼 되새김 위를 지닌 동물은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다량의 메탄가스를 방출하는데 이산화탄소와 달리 메탄가스는 방출된 후 잘 흡수되지 않고 대기에 남아 온실 효과를 일으킵니다. 전 세계의 가축이 배출하는 메탄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의 18%나 차지한다고 하니 매우 많은 양입니다. 물론 가축의 메탄가스로 인한 온실 효과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농업보다는 축산업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육류세를 걷어서 친환경 농업에 투자하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고기를 먹는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부당한 조치 같아 보이지만 담배에 붙이는 세금과 그 메커니즘이 비슷합니다. 가격을 높여서 소비자의 구매 습관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한 농작물 가격이 충분히 낮아져야 효과가 있겠지만요. 그렇다면 우리는 식량 수입과 고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곳에서 모든 작물을 재배할 수는 없기에 식량 무역은 늘 필요할 테고 균형 잡힌 영양을 위해 여전히 고기는 꾸준히 소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술의 힘으로 이를 더 환경 친화적으로 에너지 효율적으로 바꿀 수는 있겠죠. 바로 대체육입니다. 대체육하면 흔히 고기의 질감만 간신히 흉내낸 콩고기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기서 진일보에서 식물성 단백질로 고기와 비슷한 맛을 구현하거나 농장이 아닌 실험실에서 소, 돼지, 닭과 같은 동물의 줄기세포를 배양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키우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가축 사용량을 크게 줄여서 관련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숲이 파괴되는 것도 막습니다. 인공고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 일어난 곳은 네덜란드였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햄버거 패티를 조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기에는 그리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쇠고기 패티죠. 그러나 이 패티는 자그만치 25만 유로짜리였습니다. 패티 한 장이 3억 원이 넘는 이유는 이 패티의 재료가 소가 아니라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대학의 마르크 포스트 교수가 개발한 배양육이었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교수는 2013년 배양육을 대중에 알린 이후 모사미트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시판용 배양육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트 교수의 시연 이후 9년이 지난 지금 배양육은 가격을 10,000배 이상이나 낮추면서 현실성 있는 상품으로 등장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기업들이 배양육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사료작물 재배를 줄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목표로 배양육 연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유럽의회가 사상 최초로 스페인의 배양육 연구를 직접 지원하기도 했죠. 돼지에서 근육세포를 추출해 배양하고 이를 다짐육 형태로 제품화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시오크미트가 새우 배양육을 개발해 시식회를 개최하기도 했죠. 이스라엘의 배양육 기업인 리디파이 미트와 같은 기업은 3D 프린터 기술과 결합해서 배양육과 지방 등의 재료로 구조와 질감까지 실제 고기와 비슷한 제품을 구현하는 데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움직임이 있지만 배양육이나 대체육 시장은 아직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개화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영국 금융정보 서비스 업체인 바클레이즈는 배양육 시장이 2030년까지 전체 육류 시장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배양육과 대체육을 마치 어묵처럼 실제 육류 대신 소비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의 의식주와 생활 습관이 바뀌면 환경과 산업, 그리고 우리의 삶도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믹스 변화와 에너지 효율 개선에는 개인과 기업, 정부 각자의 의식적인 노력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시작하고 학생들과 자녀들에게 전해준 변화가 지구의 환경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행동 하나하나는 작습니다. 그러나 습관이 된 행동은 그 파괴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효율과 탄소 배출량을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